여기 먼지가 흩날리는 운동장에서 분노에 휩싸인 한 외국 남성이 어딘가로 온몸을 날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호기롭게 몸을 날린 외국인 남성이 땅바닥에 처박혀 기절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과연 이 외국 남성에게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제3전투공병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잭 톰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부대에서는 전투 지역에서 다양한 공병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전투에 필요한 도로 건설, 다리 건설, 방어 구조물 설치, 폭탄 제거, 공격 및 방어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전쟁 환경을 개선하게 되는 작전을 부여받습니다. 또는 재난 구호 작전이나 인도주의 임무 지원을 비롯해 인프라 복구 작업 등도 병행하여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저희 호주는 한국과 정치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양국은 지역 안보 문제와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가 하면 한반도 안정과 지역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호주와 한국은 국제기구 및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3전투공병연대에는 한국에서 파견을 온 몇몇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곳 훈련소에서 정식 대원으로 입소하자마자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한국인 친구들은 깔끔한 성격에 어떤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막힘없이 임무를 수행해내는 모습들로 저희 부대에서도 많은 귀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대에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타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기피하거나 부정하며 괄시하는 호주 부대원들도 종종 볼 수 있어 아무래도 저희 호주 사람들이 한국인 친구들보다 체격 면에서 좀 더 크기도 하고 피지컬적으로 더 우수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체구가 작았던 한국인 친구들이 그저 약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비웃거나 무시하려는 부대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대에서 격투 시합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정식 시합은 아니었지만 주말에 하사관분들과 장교분들 그리고 병사들까지 다양한 먹거리 상품 내걸고 각 부대에서 힘 좀 쓴다는 병사들이 출전해 1대1로 격투를 해서 우승을 다투는 방식으로 부대 자체 내에서 격시합을 개최했던 거였는데요. 너무 당연하게도 호주인 부대원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몇몇이 시합에 출전했었는데 시합에 출전했던 한 호주 부대원은 한국인들 중에도 대표로 한 명 정도는 시합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도발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막상 격투 시합에 나와도 단 5초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다면 나와보라면서 한국인 대원들을 보고 출전하라면서 비아냥거리며 반복해서 도발하더니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한 한국인 부대원이 도발했던 호주 친구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그 입을 금세 닫게 해주겠다면서 시합장에 나왔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호주 부대원보다는 다소 체구가 작았던 한국인 친구를 보면서 저희 모두는 저 친구 괜찮을까? 죽도록 맞고 기절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피지컬 측면에서 너무 불리해 보이기도 했었고 물론 호주 부대원이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도발하긴 했지만 그 말에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나온 거라면 괜히 시험 나갔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시합을 구경하던 호주 부대원들 사이로 누가 좀 말려봐라는 등의 한국인 친구를 걱정하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도발했던 호주 친구를 보고 그저 씩 웃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봤는데 호주 친구는 그런 한국인 친구의 모습을 보더니 순간 깜짝 놀랐는지 다소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상의를 벗어던졌던 한국인 친구의 상체는 다부진 근육들로 감싸져 있었는데 칼로 그여있는 흉터들도 곳곳에 보였고 구릿빛 피부의 말 근육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 한국인 친구는 몸이라도 풀려고 했던 건 제자리에서 공중을 붕하고 날더니 몸을 두 바퀴나 회전시킨 뒤
대지를 가르는 듯한 발차기를 선보였는데요. 발이 어찌나 빨랐던지 호 부대원 전원이 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이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한국인 친구는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 유단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합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긴장감이 흐르던 격투 경기는 이내 시작되었는데 첫 경기는 호주인 대 호주인으로 친구들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동작이 둔했고 오로지 어떻게든 상대를 잡아들어서 던지려는 액션들을 많이 취했었어요. 아무래도 호주에는 전통 무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를 잡아들고 던지는 것에 집중하거나 상대를 끌어안고 바닥에 어떻게든 눕혀 가격하는 방식으로 시합을 하는 편이거든요. 타격 위주가 아닌 자꾸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꾸 당기고 하다 보니까 첫 경기는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곧바로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었었는데요. 마침내 준비하고 있던 한국인 친구가 경기에 나왔고 저희는 흥미진진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상대 선수는 키가 190이 넘을 정도로 컸고 몸무게도 100kg이 넘어가는 거구였어요. 반대로 한국인 친구는 키가 178에 70 정도 나가는 피지컬로 다부진 근육을 가진 모습이었는데요. 솔직히 경기를 관전하던 입장에서 두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을 때 워낙에 피지컬이 훨씬 좋았던 호주 친구가 압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시합을 지켜보던 모든 부대원들은 아무리 근육이 많고 눈빛이 매서워도 저 거구의 호주 친구를 쓰러뜨리기는 무리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함께 경기를 지켜봤던 또 다른 한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와는 반대로 호주 친구를 걱정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과연 저 호주 친구가 단 한 대라도 우리 부대원을 가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옆에 있던 또한 한국인 친구는 불가능할 거리라면서 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모두의 기대 속에 경기는 시작되었고 시합에 출전했던 한국인 친구는 독특한 모션을 취하기 했었는데요. 자세를 낮추고 제자리에서 스텝을 밟아가면서 호주 친구를 올려다보며 손을 툭툭 털기 시작. 그 모습을 보던 호주 친구는 한국인 친구를 잡아들어 매치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어찌나 몸이 재빠른지 달려드는 호주 친구를 피해 금세 호주 친구 등 뒤까지 이동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더라고요. 워낙에 몸놀림이 빨라서 호주 친구를 정신없게 만들어버렸고 그런 상황에 당황한 호주 친구는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국인 친구에게 달려들었는데 한국인 친구는 호주 친구의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공중에 날라 몸을 비틀어 슬쩍 피하더니 뒷발로 호주인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이게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 시합을 지켜보던 저희 부대원들은 다들 깜짝 놀라면서 순간적으로 경기장이 고요해질 정도였어요. 한국인 친구의 발차기에 얼굴을 가격당한 호주 친구는 그대로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경기를 심판하고 있던 부대 하사관님은 그 모습에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저으시더니 이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요. 한국인 친구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발차기 실력으로 단 몇 초 만에 190이 넘는 거구를 곧장 쓰러뜨려 버렸던 거예요.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봐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렇게 쓰러진 호주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시합을 뛰었던 호주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더니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고는 호주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의 그 저돌적이고 위협적이었던 손에 내가 만약 잡혀 자신이 뇌동댕이 쳐졌다면 분명 자신이 졌을 거라면서 호주 친구의 자존심이 상했을까봐 치켜 세워주는 매너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인 친구와 호주 친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는 시합은 정말 멋진 마무리로 종료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을 과시하고 암묵적으로 무시하던 호주 부대원들도 한국인 부대원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평화로운 군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저희 기지 막사에 갑자기 흰개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사실 저희 호주에는 이 흰개미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을 빈번하게 맞고 있는데요. 집과 건물들을 다 갉아먹어 치우는 터에 호주에서 무려 18만 건 이상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 일부 농업 피해까지 합치게 되면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3,300억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까지 보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한번 발견되면 완전 퇴치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떤 집들은 집안 곳곳에 흰개미를 보게 되면 살고 있던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호주에서는 이렇게 흰개미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에게 흰개미는 정말 최악의 해충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흰개미가 나무만 갈아먹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흰개미는 나무와 같은 목재는 물론이고 고목까지 갈아먹고 예전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의 사체까지도 모두 갉아먹어버릴 정도로 못 먹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곤충이기도 한데요. 그런 흰개미가 저희 부대에서 발견되었으니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래도 훈련 물품들 일부 사이에서 섞여 있었던 듯한 흰개미 떼가 저희가 있던 기지에 털을 잡기 시작하면서 훈련소 건물 자재들을 갉아먹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런 상황에 저희 군부대에는 훈련을 중단하고 흰개미 비상 명령이 떨어졌었는데요. 수백 명의 저희 부대원들이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총동원되었던 거였어요. 눈에 흰개미가 보이면 토치로 불로 태워 전부 잡아서 없애버리고 있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부터 내부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이동이 가능한 막사의 경우는 막사 전체를 뜯어내고 기둥에 벽돌을 쌓아 그 위에 막사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흰개미들은 벽돌을 타고 올라와 온 막사들을 전부 뜯어 먹어버렸어요.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기지를 옮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대원 모두가 흰개미 퇴치 작전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어째서인지 흰개미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고 커피나 마시면서 한쪽에 모여 노닥거리고 있는 게 아니 그 모습에 너무 황당했던 저희 부대원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닥거리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는 왜 함께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면서 뭐라고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의 그런 말에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한 한국인 부대원이 말통에 물을 잔뜩 가지고 왔었고 또 한 한국인 친구는 스프레이 분사가 가능한 통을 들고 왔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커피 가루를 물 1리터에 20g 정도의 비율로 섞기 시작했고 그렇게 스프레이로 나무로 된 기둥이 있는 건물 실내와 바깥 주변으로 부대 전체를 돌아다니며 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커피를 마시고 필터에 남아있는 커피 찌꺼기에도 원래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커피 가루를 활용해 천연 퇴치제로 만들어 사용했던 건데요. 이런 강한 커피 향은 흰개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고 쫓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토치를 들고 다니며 눈에 보이는 흰 개미들만 모조리 태워 죽이기 바빴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애초에 흰개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마취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아예 문제를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한국인들의 저런 지혜에 저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해충을 박멸하는 일에서까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런 노력으로도 완전한 흰개미 박멸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분명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저희 부대원들은 팀을 꾸려 시간대별로 부대를 돌아다니며 한국인들이 개발해낸 흰개미 퇴치 스프레이를 뿌렸었습니다. 흰개미 사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저희 부대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평범한 일상을 찾을 있었는데요.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부대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부대원 모두는 머리를 쥐어 감싸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좌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배식판에 올려져 있던 건 각종 음식들이 아닌 비닐로 포장된 비상식량들만 가득했었기 때문이었고 그 모습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던 적이 있어 평소 강한 훈련을 하고 나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식사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던 저희 부대였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에 먹는 비상식량으로 한 끼를 때워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일이었거든요. 당연히 여기저기서 탄성의 소리와 함께 왜 점심에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비상식량이 나온 거냐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대 식당과 취사병들을 관리하던 담당 하사관님께서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든 취사병 인원들이 코로나로 병원에 이송되어 현재 검진과 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비상식량으로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양해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부대에 있던 저희에게까지 피해를 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안 해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막상 받아든 비상식량을 보고는 이내 좌절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에 걸리면 기본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렇게 비상식량으로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일부 부대원들은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민폐라면서 정말 전 세계 국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저희 부대 PX에는 점심시간이면 모든 부대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그걸로는 모자랐던 부대원들이 모두 PX에 가서 간식류를 사서 부족했던 배를 채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과자나 빵이나 일회용 식사들로는 저희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긴 어려웠고 임시 방편에 그치지 못했어요. 또 매번 같은 음식들만 섭취해야 하다 보니까 질리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갔다가 저희는 정말 믿지 못할 모습을 보고야 말았었는데요. 배식판에 매번 올려져 있던 비상식량들이 사라지고 다양한 반찬들과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기 때문이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희 부대원들은 음식을 보고 하나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기만 했었는데요. 기뻐하다가도 배식판에 올려진 음식들이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로 가득 메워져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어리둥절한 채 식당에서 기쁨을 맡고 있을 무렵 부대 식당과 취사를 담당하던 하사관님께서 식당에 들어오셨는데 그 뒤로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함께 뒤따라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대원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 여성분들을 보고는 놀라서 일제히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이내 하사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배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음식들을 만드신 분들이라며 모두 인사를 하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때 앞에 서 계시던 한 동양인 여성분이 웃으면서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희 부대에 파견을 나왔던 한국인 친구의 와이프분이었고 또 다른 분들은 한국인 친구들의 어머니분들이 부대를 직접 찾아와 이렇게 손수 음식을 대접해 주셨던 거예요. 때마침 휴가를 앞두고 있던 한국인 친구들의 가족분들이 자신의 남편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주에 왔었던 터였고 한국인 친구들이 부대에 이런 상황들을 가족분들에게 전했더니 한국인 친구분들의 가족분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하루 정도는 해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모으시고는 정식으로 저희가 있던 부대에 요청하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직접 재료들을 준비해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식당에 들어와 배식판 위에 있었던 생소했던 음식들은 모두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었고 한국에서 자주 먹는다는 김밥과 어묵국, 달걀말이, 떡볶이, 불고기, 그리고 가장 저희 부대원들이 맛있게 먹었던 한국 후라이드 치킨까지 부대에 입소해서 지내며 먹었던 그 어떤 음식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맛있었던 한국의 음식들에 저희 부대원 모두는 여기 계신 한국인 분들이 저희 부대의 취사대원으로 입소해 주시면 안 되냐는 농담까지 건넬 정도로 한국의 음식들을 먹고는 놀라워했었는데요. 부대의 하사관분들과 장교분들도 식당을 찾아 한국인 분들이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먹으시더니 연신 감탄을 하면서 한국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었어요. 저희 부대에서는 이런 감사함에 한국인 친구들의 가족분들 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감사장을 수여받은 한국인 가족분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었던 음식의 재료들과 레시피 등을 노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으니 매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국 음식이 가끔 생각나면 취사병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대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아니, 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자란 거야라며 너무 부럽기만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나중에 부대를 제대하고 나면 자신이 있는 한국에 꼭 한번 놀러 오라면서 한국에 오면 지금 먹은 걸 싹 잊게 해줄 만큼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군 생활은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은 제대하고 호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당시에 만났던 한국인 친구들과 가끔 통화도 하면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가도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호주에 있는 태권도장이랍니다. 저희 호주에서 아주 오래전에는 호주 사람들이 태권도를 가르쳐 중국의 쿵우나 일본의 가라테의 한 종류 정도로 인식했었는데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사하고 중국의 쿵우나 일본의 가라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 완전하게 인식되면서 호주에서도 태권도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아 있는 무술 중에 하나예요. 평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 체중도 많이 나가서 고민이었는데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소개받은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불안정했던 제 호흡을 완만하게 해주었고 정신 수양에도 좋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대하고 결혼까지 했던 저는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느라 정말 정신없이 매일을 보냈었어요. 카페를 오픈하면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었는데 함께 군 생활을 잠깐 했던 한국인 친구가 호주에 놀러왔을 당시에 저희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었어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껏 호주까지 와서는 여행은 하지 않고 제 가게에 와서는 발 벗고 공사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자신이 하면 되니까 관광을 하러 가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한국인 친구는 타지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카페를 차리는 일을 손수 직접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관광보다 훨씬 값진 시간들을 자신은 보내고 있다면서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제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아내도 임신을 한 터라 아이가 생긴 더 해외로 나가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아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 제가 도움을 어떤 식으로든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인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젊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저는 한국을 저의 두 번째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늘 감사한 곳으로 친구 같은 나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보였던 한국인 선수들을 보며 놀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결국 한국까지 찾아간 그녀는 한국의 한 공원에서 한국 어린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쇼트트랙 선수를 꿈꾸던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 평소에 동경하고 있던 한국을 찾았다가 캐나다의 문화와 너무 다른 모습에 큰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늘 작고 야외여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따돌림도 많이 받았었죠. 그 모습에 부모님은 저에게 운동을 시작해보기를 권했는데 그 운동이 바로 쇼트트랙이었어요. 그렇게 쇼트트랙이라는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생각보다 쇼트트랙을 잘했던 거예요. 코치님께서도 몸이 작고 날렵하다 보니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반 스피드가 좋으니 후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체력만 잘 관리해서 끌어올린다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아마추어가 아닌 선수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쇼트트랙 대회가 있는 날이면 늘 대회장에 찾아가 캐나다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대표 선배님들의 움직임을 보며 익혔었는데요. 그런데 항상 대회 날이면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선배님들의 길을 죽이는 나라의 선수들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쇼트트랙 남자부 여자부 500m 경기, 1000m 경기, 5000m 경기까지 쇼트트랙 전 종목을 나왔다 하면 전 종목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저렇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이란 나라를 거의 동경하다시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민까지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었어요. 제가 살던 캐나다는 사거리 도로에서도 언제든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 아예 신호등 자체에 좌회전 표시가 되는 화살표가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행 중에 좌측에 들어가야 하는 도로나 골목 등이 있다면 직진을 하던 차량들도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놀라 그걸 피하려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짜증이 났던 건 분명 자신의 차량 때문에 제가 피하다 넘어져 걷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는 가버리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걸어보려 했지만 한쪽 다리에서 오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웠고 벽을 짚어가면서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집을 가는 내내 많은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지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캐나다의 한 병원에 찾아갔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제가 사는 캐나다는 캐나다 의료비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의료 서비스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악평이 자자한데요. 부모님과 병원에 도착하고 정말 몇 시간을 그대로 방치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는지 몰라요.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긴 대기 시간 동안 제가 봐야 했던 건 매우 불친절한 의료 관계자의 모습이었어요. 환자가 한없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캐나다 의료진들은 스낵 타임을 가 흡연과 잡담 시간들이 얼마나 긴 건지 기다리면서 흡연하며 떠들고 노는 의사들을 몇 명이나 지나쳤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거의 7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던 것 같았는데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의사는 저에게 무릎 쪽에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려줬었는데요.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면 사이에 있는데 평소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워낙에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는 곳이라고도 했었는데요. 또한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돼 버리면 자연적인 치유가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해도 파열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호전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분은 제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파열 범위가 넓어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는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의 의료 수준은 정말 세계에서도 정평이 날 만큼 수준이 낮기로 유명해요. 어느 정도냐면 캐나다 모병원에서 환자를 의사들이 조리돌림하고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던 엽기적인 사건이 있을 정도인데 캐나다 사람들은 그게 익숙할 만큼 전혀 놀라워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부모님도 그런 캐나다의 낮은 의료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머뭇거리시다가 그래도 쇼트트랙 운동을 계속하려면 수술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수술 받기를 권했었는데요. 그때 캐나다 의사가 제가 쇼트트랙 운동선수라는 말을 듣더니 수술을 하건 안 하건 앞으로 운동은 못할 거라면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쇼트트랙을 더 이상 못한다는 소리도 너무 충격적이라 황당했는데 캐나다의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게 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거부하고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어차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저희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을 휩쓸던 한국의 인상적인 모습에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한국의 의료 수준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하다는 글을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은 자신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서 아시아 3대 국가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아니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차라리 일본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한국을 잘 몰랐다가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이 워낙에 따라갈 수 없는 기량, 차이를 보여서 눈여겨본 게 다였을 뿐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국가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호기롭게 부모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저 스스로도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올림픽 경기에서 본 일본이라는 나라의 선수들은 결승은 고사하고 예선 본선에서 줄줄이 떨어지기만 했지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쇼트트랙을 모두 석권해버리는 한국이 건강적인 몸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었지만 저는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죠. 간단한 물리치료를 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서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목발을 하고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요. 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도 목발 신세로 전락한 저의 이런 상황이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정말 규모가 웅장했었는데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기에 목발을 짚고 천천히 공항 로비까지 걸어 나와 안내데스크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병원으로 갈 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한국 공항 직원분은 저의 다리를 보시더니 혹시 걷는 게 불편하신 거 아니세요라고 물으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었어요. 그러시고는 안쪽으로 들어와 잠시 앉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여행자 보험은 가입하셨는지 물어보시면서 이것저것 엄청 친절하게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었는데요. 얼마 뒤 저는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공항 밖을 나갔는데 아니 웬 승합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승합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분들은 차량에서 휠체어를 꺼내어 보여주시고는 목발을 사용하지 말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이거 내가 몸이 불편한 걸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발로 하고 다녀도 충분하고 병원만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면 그뿐이지. 저에게 왜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던 공항 직원분은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자 놀라셨는지 당황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걷는 게 힘들어 보이셔서 자신이 서울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누림 시스템을 신청했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서
여기 보이는 승합차가 병원까지 가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휠체어를 한국에 있는 동안 이용하는 것도 모두 무료라면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사실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료로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건지 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속으로 한국이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였었나 싶었을 정도였어요. 여하튼 저는 그런 한국의 놀라운 편의 시스템에 정말 너무 편하게 병원까지 갈 수 있어 지나고 나니 괜히 그 공항 직원분께도 언성을 높여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편한 저를 위해서 단지 친절을 베풀었던 건데 제가 오해를 하는 바람에 큰 소리를 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한국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 제가 탄 차량은 한국의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너무 이색적인 고속도로 모습에 당황하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운전해주시는 한국인분께 도로에 어떻게 오토바이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거냐면서 물어봤었는데요. 한국인 운전기사분은 제 말을 듣고는 약간 눈썹을 실룩이며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영어를 할 줄 모르시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유창한 영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안전 때문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사고, 충격을 흡수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있고 치명적이어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저희 캐나다에서는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사실 과속하는 캐나다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지 않아서예요. 그럼 캐나다 운전의식이 좋아서냐고요? 아마 운전의식이라기보다 엄청난 과태료 때문인데요. 저희 캐나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또 거의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이고 톨게이트 자체가 없는데요. 과속하다가 걸리면 내야 하는 벌금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 캐나다 운전자들은 과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캐나다와 달랐던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편하게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도착한 병원에서 한국의 의사분들의 모습은 정말 신사적이시면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희 캐나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정말 환자를 뭐 보듯 하고 위급한 환자가 있던 말던 자신들의 커피 마시는 시간과 담배를 흡연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친절의 끝판왕인데 반면 한국 의사분들은 저의 이동과 대기하는 공간까지 사사로운 모든 것에 도움을 주려고 하셨었고 병원 대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물론 한국인들은 길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평균 7, 8시간씩 기다리거나 때로는 하루 꼬박을 기다려본다면 한국에서의 병원 대기 시간은 정말 짧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의사분께서는 저의 다리를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외상이 있으셨나 봐요라면서 보통 이렇게 젊은 분들이 반월상 연골판을 다쳐서 오면 거의 99% 외상에서 발생한다면서 저에게 혹시 운동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보통은 무릎에 강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을 많이 하는데 낙상 사고로도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하면서 조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는데 보존적 치료 방법은 초기에 취하는데 현재 저의 다리는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환부에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내고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은 후 모니터를 통해 손상된 반월상 연골을 보면서 치료하는 관절,
내시경 치료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의사분에게 수술을 받고 나면 다시 운동이 가능한지 물어봤었는데요. 한국 의사분께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완벽하게 수술을 마치면 수술 이후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무릎의 붓기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관절 운동이 가능해진다면 가볍게 조깅 정도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꾸준한 재활을 병행하면서 관리한다면 추후에는 점진적으로 운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한 번 다쳤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라서 되도록이면 심한 운동은 자제하는 게 좋고 오랜 시간 재활 기간을 가지며 서서히 운동량을 끌어올려야 예전과 같은 컨디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주셨었어요. 그 말씀에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곧바로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다친 자식을 홀로 타지로 보내 걱정이 되셨었는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을 오셨어요. 한국에 오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아주시면서 괜찮냐고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부터 겪었던 이야기들을 어머니께 해드렸더니 정말 크게 놀라셨었는데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캐나다 사람이기에 이런 한국의 의료 선진 시스템에 감명받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고 한국인들의 타인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대단한 나라구나라면서 연신 감탄해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분께 어머님이 식사를 안 하셔서 혹시 괜찮다면 잠시 나가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와도 되겠냐고 물었었는데요. 간호사분께서는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되고 금방 오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1층 로비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 밖을 보니 해가 저물어서 날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얼마 뒤 저와 어머니는 정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바로 병원 옆 공원에서 뛰어놀던 한국의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해가 저물어 날이 컴컴해지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공원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곧 있으면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겠지 하고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경찰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경찰에게 저희는 아이들이 이 늦은 시간에 공원 안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다며 빨리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죠. 당연히 영어로 이야기를 해서 한국인 경찰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한국인 분들은 누굴 만나도 영어들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얼마 뒤 경찰차가 공원에 진입했고 한국 경찰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있던 저희에게 다가왔는데요. 저희에게 어떤 상황이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자초지종을 경찰분에게 설명했더니 한국인 경찰분께서는 엄청 당황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시더니 한국에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경찰까지 불렀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내는 캐나다에서는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공공장소에 있는 걸 보게 되면 해당 부모님들은 아동방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12세 미만의 아이들과 항상 함께해야 하는 의무가 필연적으로 깔려 있고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아이들이 부모 없이 공공장소에서 단순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저희 캐나다에서는 법에 위배됩니다.
보통 캐나다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잘 지켜지고 있기도 하고 이 관련 법에 반하는 행동이나 장면들을 보게 되면 바로 신고하는 의식도 캐나다에선 매우 투철한 편이거든요. 이건 저희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주마다 규정하는 연령이 다를 뿐 다 같은 맥락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공공장소가 아닌 본인의 집에 부모 없이 혼자 있는 것도 법에 위배될 정도로 아동 방임죄는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저문 시간에도 보호자가 없이 아이들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저희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힐 일이었던 거죠. 한국 경찰분께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는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라면서 문화적인 오해로 경찰에 신고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타지의 아이들을 보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저희 경찰들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면서 인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캐나다 경찰분들이었다면 기껏 신고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허탕을 치면 대번에 화를 내기 마련인데 오히려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대체 한국분들의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길 만큼 성숙한 한국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어머니와 저는 존경심까지 들었어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고 어머니와 저는 병원 바로 옆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식당에 들어가 한국어로 써 있는 메뉴를 읽을 수 없어서 그냥 추천해 주시는 음식으로 달라며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앞에 나온 음식을 보고 저와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정말 황당해했었는데요. 저희 앞에 나온 음식은 빨간 국물에 스팸이 잔뜩 들어간 스프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캐나다에서는 스팸이나 소시지 같은 재료들은 굉장히 질이 낮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이런 스팸과 소시지를 잔뜩 넣은 국물에 음식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으니 어머니와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비주얼이었고 심지어 어머니는 그냥 식당을 나가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니 많은 한국인 분들은 그 음식을 엄청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땀까지 뻘뻘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처럼 환자복을 입은 분들도 몇몇 보이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내가 먼저 먹어보겠다면서 소시지는 건들지 못하겠고 국물만 수저로 떠먹어봤었는데요. 국물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짭짤하기까지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 입 떠먹고는 어머니에게 이거 국물이 너무 완벽한데 라고 하자 어머니는 에이 설마라면서 한 입 드시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국물 맛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햄이 들어간 국물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냐며 놀라시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이후로 정말 한국인들이 드셨던 것처럼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남김없이 부대찌개를 먹어치웠는데요. 생전 스팸이나 소시지는 캐나다에 살면서 구경조차 하지 않았던 음식 재료였는데 한국 덕분에 스팸 맛을 제대로 알아버렸지 뭐예요. 사실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하며 한국의 많은 곳들을 볼 수는 없었어요. 오직 병원에서만 지내야 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수술을 잘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친 후에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병원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서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 가면서 재활에 힘썼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쇼트트랙이라는 운동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상심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었던 건 제가 쇼트트랙이라는 운동 덕분에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선보이며 동계올림픽을 제패하던 한국 선수들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놀라웠던 한국의 의료 선진 시스템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음식들을 만나게 되면서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지금 우리 가족이 가장 즐겨 먹는 국물 요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부대찌개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캐나다에서 만들어준 부대찌개를 보시더니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국을 끓였던 냄비까지 싹싹 비우실 정도로 너무 맛있다 하셨었고, 그런 이유로 저희 집 주방에는 스팸과 소시지가 잔뜩 구비되어 있어요. 다리가 완전하게 회복돼서 뛸 수 있을 만큼 좋아지면 저는 다시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인데요. 치료 때문에 갔던 터라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연을 쓰다 보니 한국 음식이 또 생각나네요. 오늘은 귀찮기도 하니까 마트에 가서 한국 라면을 사다 끓여 먹어야겠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